간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5월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 밖으로 감소하는 등 주택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점이 주가에 부담을 안겼습니다. 다우는 전일 대비 14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외화 대출을 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해외 차입이 쉽지 않은 중소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 대출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고 113층 높이 서울 잠실 제2 롯데월드가 마침내 착공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롯데그룹이 제2 롯데월드 건립을 추진한 지 15년 만의 일입니다. 미국 애플사의 태블릿 PC 아이패드가 해외 시장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출시 80일 만에 판매량 3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네, 모두 다 기뻐하고 계시죠? 한국의 사상 처음으로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밤입니다. 골잡이 박주영의 발에서도 드디어 한 골이 터져나왔고 이제 수비수인지 공격수인지 포지션도 헷갈리는 이정수 선수의 발에서 추가적인 골이 한 골 더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루과이와의 토요일 밤 11시 경기가 될 텐데요. 저는 한국의 선전을 기원을 하겠습니다. 저렇게 흥분해서 거리에 들어눕는 시민도 있었다라고 하고 1박 2일 밤샘 응원에 피곤하실 법도 하겠지만 지금부터는 돈 버는 일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어제 끝난 우리 지수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코스피가 닷새 만에 하락을 했죠. 그 전에 나흘 연속 또 그 전에 급하게 오른 감도 있었고 MSCI 선진지수 편입도 불발됐으며 유한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도 한풀 꺾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도 8거래일 만에 현물을 던지는 모습이었죠. 많은 폭의 매도를 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모멘텀이 없다라는 생각에 강력한 배팅에 들어가진 않는 그런 경계감을 높이는 분위기였는데요. 그 전일에 터뜨렸던 샴페인 뚜껑이 어디 갔나 이렇게 다시 찾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네, 코스피는 8포인트 떨어지면서 1731포인트 정도에 끝이 났습니다. 1730 정도에서는 일단 좀 숨을 고르는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코스닥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인해서 소폭이나마 하락하면서 끝이 났죠. 원달러 환율은 중국장에서 열린 이제 달러와의 패거지에서 풀린 위안화의 움직임에 따라 출렁출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시금 오르면서 1180원대 초반에서 마무리가 됐죠. 아시아 증시 마감도 한번 볼까요? 네, 위안화 호재가 많이 빛을 발했습니다. 유럽발, 특히 은행들에 대한 신용 위기가 다시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피치사에서 BNP 파리바에 대한 신용 등급을 한 단계 하향시켰다는 소식에 투심이 조금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증시 하락했고 대만은 약보합, 중국은 그나마 강보합 정도의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이 중요하겠죠. 네, 결국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갸웃했었던 뉴욕 증시. 간밤에는 주택지표 부진에 많이 요동을 치면서 결국에는 장막판 1시간에 다시금 밀려 150포인트가량 밀리고 말았습니다. 급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에선 주택시장 중심으로 더블딥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축구 때문에 기분은 좋지만 뉴욕 증시 때문에 걱정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전략 한번 세워보죠. 네, 보셨다시피 간밤에 뉴욕 증시는 주택지표 부진에 더블딥 우려가 커지면서 150포인트가량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이미 닷새 만에 조정을 받았고 외인들의 외면도 일단은 받은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조정이 더 진행이 될까요? 오늘장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에서 김희엽 대리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뉴욕 분위기 보니까 축구 때문에 좋았다가 기분 또 조금 우울해졌습니다. 어제 이미 우리 증시는 한 8포인트, 많은 폭은 아니지만 1730 정도로 일단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 뉴욕의 영향을 받아서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예, 어제 같은 경우 그 한국 증시의 MSCI 지수 편입이 최종 무산되는 소식과 위안화 절상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시장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을 낮게 봤기 때문에 그것들이 관련주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어제 또 장 초반 미국에서 더블딥 우려가 좀 부각이 되면서 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장도 보면 요즘 최근에 기존 주도주들보다는 다른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정고점을 뚫는 데 대한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글쎄요. 위완화 절상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던 것이 어제 조금은 진정이 됐었고 앞으로 실적 모멘텀이 또 남아있기도 한데 전고점 돌파가 그럼 단기간에 좀 돌파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시간이 좀 걸리겠다는 전망이신가요? 예, 지난 주말 중국에서 위안화 절상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위안화 환율 체계를 기존의 변동제로 복귀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안화 절상과 함께 이익 모멘텀이 기대되는 국내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돌아오면서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지금 봐야 할 것은 이미 전고점에 도달해 있는 지수대가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위안화 절상 이슈가 부각되면서 원화 가치도 동반 상승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1,200원대를 유지했던 환율이 원화의 동반 강세로 급격하게 진행된 점들은 향후 위안화 절상이 나타나더라도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호재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한 최근에 급격한 지수 상승으로 지수 부담과 함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환매 및 기관 매도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화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환차익 메리트가 줄어들고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매수세의 둔화 가능성도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지수대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대응은 리스크 부담이 적지 않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접근은 IT나 자동차 등 기존 주도주들보다는 위안화 절상 수혜 종목군 중심으로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이유를 논하고 있는 저평가된 대형 건설주나 위안화 평가 절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화 환율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통적인 원화 강세 수혜주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일단은 전 고점에 거의 또한 얼마 지금 갭을 남겨두지 않고 있는 현 지수대 자체가 부담인 가운데 기관의 어떤 펀드 환매 물량도 분명 도사리고 있다는 점, 외국인들도 지금 환차익 관련해서 좀 지금 전반적인 사태를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어제 8거래 만에 매도하는 것은 또한 연속성을 담보하기 좀 어렵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크게 좀 호재로 반응을 했었던 위안화 절상에 대한 이슈도 일단 어제 좀 불을 끈 그런 상황인데요. 기존 주도주보다는 위안화 절상 수혜주를 일단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기존 주도주가 그래도 실적 모멘텀은 있어서 계속해서 들고는 있으되 포트폴리오 정도를 조정하라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럼 역시나 비슷한 의견이신지 아니면 잠깐이라도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빼는 것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죠? 기존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치가 높은 상황입니다. 네. 2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적 발표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큰 상황이고 자동차주와 IT, 화학업체의 경우 주가에도 이미 호실적이 반영이 됐다고 할 만큼 가격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안화 절상 이슈가 절상 이슈는 기존 IT와 자동차 일변도의 시장 상승에서 그동안 못 올랐던 업종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중국 업체들과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는 철강 및 조선주의 경우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화 절상 기대와 함께 원화의 동반 강세가 나타날 경우 원화 강세 수혜주로 외화 부채 비율이 높은 항공, 해운도, 운송 관련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도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나빠서가 아니라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최근에 지수 상승 시에도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매도의 관점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틈새 시장으로 위안화 관련주라던가 이런 건설주들 이런 것들이 틈새 시장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위안화 절상 관련해서 말이죠. 철강이라든가 조선, 전통적인 중국주라고도 할 수 있고 위안화 절상되면은 아시아 통화 가치가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원화 강세 수혜주도 함께 틈새 시장의 어떤 종목군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얘기셨는데요. 그런데 위안화 절상 관련해서 어제 이미 그 전일에 반응한 것이 너무 오버슈팅이었다라는 것이 시장에 좀 팽배한 분위기였단 말이죠. 역시 관련 종목군들도 조금은 숨을 고르는 모습도 보여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위안화 절상이라는 변수가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현 시점에서는 좀 과도한 그런 좀 오른 폭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이 관리 변동제로의 복귀를 현실화하더라도 당장 올해 위안화의 절상 속도는 크게 제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 목표가 내수 경기 부양에 따른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있는 발전이기 때문에 중국 내수 수혜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 그리고 중국의 내수 경기 성장이 가시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의를 좀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요, 구조조정 이후를 지금 논하고 있는 저평가된 건설주도 보자고 하셨었고, 제 기억으로는 지난주같이 지난주는 건설주 특별히 한 종목 정도 아주 깊이 있게 얘기까지 나눠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 건설주가 좀 반등을 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조금 꺾였다가 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계속 연속적인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역시 건설주 좀 저평가되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건설주를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건설주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과 같이 어떤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한 번 더 올라오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 바닥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항상 그 종목이나 업종에 돌아갈 때 그 업종 전환 자체가 될 때를 보면은 어떤 악재가 많이 나오고 경기가 좀 안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 모멘텀으로만 본다 그러면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대림산업도 그렇고 GS건설, 현대건설 다 보면은 퍼가 뭐 8배 이하, 7배, 6배 그리고 PBR 기준으로도 1배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평가된 국면이 없었는데 어찌 보면 정부 정책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그 외부 악재들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 있고 최근에 좀 올라왔다고 하지만 절대 가격 기준으로 하면 아주 상대적으로 많이 싼 편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6월 들어서 6월, 7월 초까지 해서 만약에 구조조정안이 나오고 퇴출기업 명단이 다 발표가 되고 난다 그러면은 그 어떤 악재가 하나 소멸한다는 점에서 건설주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는 산업 특성상 그 정부의 어떤 대책이 좀 나와줘야 움직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럴듯한 내용은 없지만 만약에 나와준다면 주가가 지금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다른 업종들보다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만 이제 정부가 끝까지 이런 기존 대형 건설사나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건설 경기 부양안이 계속해서 안 나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상승 탄력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서 그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만 맞아 들어간다면은 지금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 바닥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요. 그리고 앞서서 말이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은 기존 주도주는 지금 이미 실적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황,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많이 녹아들면서 주가가 조금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대신에 지금 틈새 시장으로서 어떤 위완화 절상 수혜주라든가 대형 건설주 정도는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셨는데요. 기존 주도주에 대한 의견, 그러면은 2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좀 멀리하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조금은 멀리 둬야 됩니까? 그 시기적으로요. 지금이 6월 말 정도인데요. 지금 기존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다음 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 주도주들이 자동차, 뭐 IT 업종이 되겠지만은 그 2분기 실적이 7월 들어서 나타날 때 지금 기대치가 높은데 그 이상 아니면 그 정도 맞춰서 실적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지수 1740선을 뚫으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큰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본다면은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좋을 게 다 예상이 되고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친다 그러면 또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뭐 아직 확실히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기엔 틀림없이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럼 뭐 기관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이럴 경우에는 실적이 임박할 때까지는 추가적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7월 중순 정도부터 7월 초나 중순 정도부터 이제 IT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를 텐데요. 먼저 좀 실적에 나오는 업체들을 보면은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발표되는 그 전까지 뭐 선조정을 받아준다 그러면은 한번 그 실적 발표 임박해서 한번 좀 매수를 해보는 건 가능하지만은 지금처럼 상승장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을 때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에도 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건설주나 위안화 절상 수혜주 같은 조금은 틈새 시장에서 제한된 접근만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기존 주도주는 실적 시즌 임박해서 눈치 작전을 좀 실적이 어떻게 나올런지 잘 보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구체적인 종목 얘기를 어느 정도 전략을 세웠으니까 들어보아야 될 텐데 요즘 뭐 실적 좋다 하는 섹터들도 많고요. 화학 섹터도 막 신고가도 내고 있고 뭐 하루 눌렸지만 또 날아가는 그런 종목들도 많고 아주 분위기가 좋은 실적 때문에도 뭐 항공, 자동차, 뭐 바퀴 달린 그런 뭐 그런 섹터들도 다 좋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신화인터텍 IT주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은 좀 새로운 업종에 대한 종목 하나 정도 얘기를 들어봤으면 싶은데요.
예, 원화 강세 수혜주 중에서 하나투어입니다. 예, 2분기 여행산업은 출국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2.5% 수준의 큰 폭 증가를 보이는 등 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분기 일반적으로 여행 비수기임을 생각하면 계절성을 무시하는 수준의 실적 시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6월과 7월 하나투어의 예약률 또한 전년 동기 대비 93%, 112% 증가하는 등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침체 기간 동안 효율화된 비용 구조를 바탕으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2010년 여행산업은 출국자 수가 전년 대비 29.6% 수준의 성장을 시현하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위안화 절상이 현실화될 경우 원화 강세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동사와 같은 여행업종에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미 하나투어도 거의 한 전고점 인근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 지금 계속 연일 오르고 있다라는 여행주 소식 또 항공주 얘기 저희가 많이 접하셨으리라 미리 짐작을 하는데요. 하나투어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전고점도 뚫고 실적 좋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제가 지난 3월과 4월경쯤에 대한항공과 하나투어를 번갈아가면서 한번 추천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계속 보여줬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최근 며칠 기간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전고점을 돌파 못하는 상대적인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은 4월 이후에 좀 상대적으로 올라가다가 빠져버린 게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 그리고 4, 5, 6월 같은 경우 실적도 좋았습니다. 네. 다만 계절적인 비수기였다는 점, 그 비수기 이유를 한번 좀 봐야 되겠다는 좀 심리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4, 5 비수기에도 성수기는 아니더라도 그 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7월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성수기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항공주나 그전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나 항공주와 여행주가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 전고점을 뚫으면서 지금 시장에서 한번 움직일 만한 종목이 하나투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를 보셔도 최근 한 4, 5일, 한 일주일 정도 그저께 하루를 제외하고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량 완만히 늘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는 좀 어느 정도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주봉이나 이런 경우를 보면은 세 번째 그래서 올해 한 6, 7개월간의 행보장을 맞추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어제 미국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51,000원, 그 이하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000원 정도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개인적으로는 55,000원 정도 여기서 한 6, 7%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6만 원 선까지는 좀 무난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저가는 여행 수요에 대한 좀 기대가 줄어들고 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면 48,000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모드 투어 같은 그런 경우에도요, 이미 전고점 거의 인근까지 올라왔는데, 그것보다 조금은 아직까지 늦게 상승세를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 투어, 이제는 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시고 있는데요. 목표가 6만 원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정 김엽 대리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그리고 테마주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리뷰를 간단하게 좀 해보고 싶은데요. 2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실적 좋아질 만한 대표적인 두 종목, 두산인프라코, 하이닉스 얘기를 하셨는데 하이닉스는 좀 잘 가다가 어제 좀 큰 폭으로 빠졌고 예, 어제 두산인프라코는 잘 가요. 예.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MSCI 선진국 지수에 대한 기대가 불발됐다는 내용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 LG전자를 비롯해서 IT 관련주들, 자동차 관련주들이 일단 최근에 조정을 보인 것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가 좀 한풀 꺾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그 밑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라도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잘 가고 있는 두산인프라코도 간단하게나마 코멘트해 주시죠. 예, 두산인프라코는 뭐 중국이 이번에 위안화 절상을 했습니다. 위안화 절상을 하면서 중국 내부에 있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누르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네. 중국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뒤로 미루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중국 내수나 중국 소비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에 대한 수혜주로 두산 인프라코어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참고로 3만 원 이상 지난주 얘기를 하셨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목표가 22,000원 얘기를 하셨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제 한 3% 이상 큰 폭으로 눌렸기 때문에 지금 정도 다시 지금 이제 막 방송 보신 분들은 매수도 가능한 시점인 것 같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지난주 리뷰를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 새롭게 시작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예, 첫 번째 뉴스는 에너지에 대한 뉴스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중국 에너지 전략과 12차 5개년 계획 에너지 발전 포럼에서 나온 내용으로 중국이 지난 30년간 개혁 개방 정책 아래 계속 높은 성장세를 유지함에 따라 에너지 수요도 급격히 증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올해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이 앞으로 연간 8.9%의 증가 속도를 유지한다면 2020년에는 세계 에너지 소비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최근에 위안화 절상까지 겹쳐서 유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세계 석유 에너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도 대체 에너지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전력 투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체 에너지 관련 업체들의 수혜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원자력, 태양력, 풍력에 대한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왠지 원자력 얘기를 하시려면 원전 수주 뉴스를 끌고 나오셔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최근 들어 풍력도 좀 아닌 것 같고 태양광 얘기하시려고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원자력은 저희가 이번에 예. 터키 쪽에서 이제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이 태양광에 대한 뉴스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OCI가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OCI는 6월 16일 폴리실리콘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고 나서 외국인 기관들의 그 동시 매수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OCI의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는 시장의 호평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중국 정부의 각종 지원 속에서 태양광 발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중국 그 태양전지 사업만 볼 경우에도 2010년 약 5만 톤 규모의 폴리실리콘이 필요한 전망인데요. 네. 중국 내부에서 중국 본토에서의 생산량은 약 2만 톤에 불과해 그 증설까지 앞둔 OCI의 그 커다란 그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폴리실리콘 하면은 또 OCI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미 상당 부분 OCI는 정말 꾸준하게 언젠가부터인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고점 28만 원으로부터는 아직까지 격차는 있고요. 네. 폴리실리콘이 증설을 했다는 내용은 그만큼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가 있고 그것도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런 OC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2010년, 2020년 가면 갈수록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모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통계 볼 것 같으면 앞으로 석유 소비량이 약 한 48년 네. 정도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석유 유가도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OCI 지금 정도에서 사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눌림목을 추가적으로 더 기다려야 될는지 이런 종목들은 참 언제 매수하는가도 고민인 것 같습니다. 가긴 갈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차트를 좀 보실 것 같으면은 네. 지난 어제와 그제 그 5일선까지 밀렸다가 5일선에서 계속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긴 양봉이 서곤 했는데요. 네. 이러한 모습이 단순히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외국인 기관이 앞다퉈서 샀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종목별 그 투자 성향을 볼 것 같으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연이어서 매일같이 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OCI는 좀 더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현재 뭐 중요한 저항선은 다 뚫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28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자, 손절은 그러면은 5일선 정도에서 바듯하게 좀 깨지면 손절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5일선 깨지면 일단 손절을 하게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5일선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 그 전저점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예. 이 부분이 깨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고점에 다시 밀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번쯤 매도 손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3만 원 부근 정도에서 손절 한번 해보자. OCI 일단은 전고점에 해당하는 28만 원까지 내다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24만 원 지금 종가가 24만 2천 원인데 이 정도에서 따라잡아 보자는 얘기시죠? 예, 오늘 미국 지수가 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네. 때문에 24만 원 이하로 하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5일선에서 계속적으로 꼬리를 냈던 걸 감안을 한다면은 5일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24만 원 이하에서
매수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 자, 태양광 관련해서 폴리실리콘 증설 계획을 내놓고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 모두 좋은 OCI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소디프 신소재 아니면 SKC 뭐 솔루스 여러 가지 네. 종목이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는 따로 개별 종목으로 예. 이건 창호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건 창호는 시스템 창호 전문 업체입니다. 네. 이번에 염료 감흥형 태양 전지를 이용한 태양광 창호 개발에 정부로부터 약 30억을 지원받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 염료 감흥형 태양 전지는 직사 광선에서만 주로 반응하던 그런 기존의 실리콘 태양 전지와 달리 흐린 날이나 직사 광선이 약한 산란광에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차세대 태양 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건설 경기는 좋지 않아서 그 창호에 대한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그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적인 건설 의무화를 담고 있는 정부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 매출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건설 경기는 안 좋아도 정부가 이제 친환경적으로 주택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지어라라고 이미 명령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건 창호의 주가는 괜찮을 것 같다. 네, 이런 이건 창호 같은 개별 종목들 트레이딩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습니까? 일단 개별주에서 가장 좋은 것은 그날 움직임을 따라서 쫓아가느냐 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첫째는 봉을 보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거래량을 네.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 이건 창호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실 것 같으면은 거래량이 네. 계속 죽어 있다가 이틀 동안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네. 양봉이 길게 선 걸 볼 수 있겠습니다. 61선의 저항을 예상을 했으나 어제 61선을 뛰어넘는 꼬리를 네. 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아직까지 힘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힘이 있는 종목에 한번 무게를 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무게를 어디까지 실어볼 수 있을까요? 무게는 아무래도 저항선이 위치하고 있는 그 6,000원 선, 이 6,000원 선에서 조금 밑에 양보를 해서 지난번에 그 4월 달에 거래가 많이 됐던 4,800원 선까지는 한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800원. 네, 5,800원, 네네. 예.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이러한 5일선이 무너지고 지난번 5월 달에 거래됐던 5월 달 급락하기 전 가격인 5,000원 선에서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역시 어제 종가가 5,250원인데 미국장 때문에 조금 내려온다면은 뭐 5,000원 선 정도에서 네, 그렇습니다. 61선이 5,000원 격에 있기 때문에 네. 61선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4만 원 이하에서 OCI 그리고 한 5,200원 정도 이하에서 이건 창호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체 에너지주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걸까요? 예, 두 번째 뉴스는 하반기 금리 인상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하반기 금리 인상이 빠르면 7월 현행 2.0%에서 25bp씩 두 번을 예상한다는 내용인데요. 네. 그 채권 금리가 기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그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급등을 했는데요. 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해 9월 10일 4.5%로 전날에 비해 0.21%포인트 급등한 후 하루 상승폭으로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 김종수 한은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서 물가 상승을 우려해 기준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채권 가격이 급락 원인으로 작용했는데요. 네. 그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물가 상승의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에 맞춰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감행했는데요. 그렇죠. 중국으로부터 국내 수입 가격이 비싸져 하반기 물가가 더욱 위태로워졌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연내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쪽이 좀 유망해질까요? 금리 인상, 당연히 뭐 보험 업종도 분명 수혜를 입을 텐데요. 이게 가장 큰 수혜 업종은 이제 보험, 그 생보하고 손보 그리고 네네. 은행입니다. 이제 손보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자동차 그 손해율에 따른 상승한다고. 보험료 상승을 예.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생보사들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종목으로 대한생명을 갖고 나왔습니다. 네. 대한생명은 공모가가 8,200원, 그리고 어저께 종가가 8,220원이었습니다. 금리 인상 시 자산 운용 규모가 큰 생명보험사가 이번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된다면 네.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한생명 같은 경우에 상장을 통한 자금 유입으로 그 투자 부분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더욱더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경기 회복과 함께 변액보험 판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삼성생명 상장 전후로 해서 좀 피해를 봤다면 피해를 본 게 대한생명의 주가가 아닐까 예, 싶은데. 그렇습니다. 이 삼성생명이 상장하고 나서 대한생명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근데 하락하고 나서 위치는 좀 달라졌습니다. 이 주가를 차트를 보실 것 같으면은 네, 삼성생명이 상장하고 나서 5월 24일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생명은 25일 날 주가의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삼성생명과 반대로 움직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로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기관들의 매도가 지속되는 반면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5월 24일 이후 기관들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약 한 2, 30만 주를 최근 1개월 동안 매수를 했는데요. 네. 그 차트를 잠깐 보실 것 같으면 물량대가, 그러니까 가격대가 횡보를 하다가 어저께 긴 양봉을 내면서 이 물량대를 뚫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외국인들의 매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같은 경우에 예, 뭐 좀 5일 연속 몇십만 주씩 들어오고 있고요. 어저께 기관도 45만 주 매수로 변한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가격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가격은 공모가 8,200원이 매수가고요. 네. 목표가는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800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자 생명보험사 종목을 하나 정도만 더 들으면 아쉬움이 덜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동양생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양생명은 공모가가 17,000원인데 지금 현재가가 13,250원입니다. 공모가 아래로 떨어지자 자사주 취득 결정을 내렸고요. 네. 따라서 150만 주를 취득할 예정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가 아래에서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동양생명 얼마까지 내다보시는지 간단하게 1차 목표가 얘기해 주시죠. 예,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는 14,250원입니다. 손절가는 12,600원이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 이것도 60일선을 강하게 뚫은 상태여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를 보는 투자의 맥은요.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6월 23일 수요일 우리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축구는 16강 진출 얘기가 들려왔지만 뉴욕 증시는 150포인트가량 다회 기준 급락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주택 관련 지표가 부진한 것이 역시 안 좋은 뉴스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양시장, 코스닥까지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 하락폭이 아주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하지만 힘이 없어 보이는군요. 분석해드리죠.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7포인트가량 빠진 1724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코스닥은 1포인트 내려선 495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81만 원에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 포스코도 거의 어제 한 1% 가까이 올랐었는데 오늘 아침에 어제 상승폭을 거의 다 내주는 모습입니다. 자, 현대차도 1% 이상 하락하는 가운데 신한지주도 오늘 1% 이상 밀리는군요. 한국전력 역시 뭐 공공요금 인상 얘기 나와도 주가 흐름 별로 이렇게 탄력 있지는 못했는데 오늘도 딱히 빠지진 않지만 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생명도 역시 보합권, 간부합권 정도에서 움직이려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LG화학, 어제 LG화학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 화학주들, 뭐 차익 매물로 인해서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요. LG화학은 어제 하락폭이 크지 않았지만 오늘도 일단은 조용한 모습에 보합권의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강보합 정도로 일단 플러스가 뛰긴 하는군요. 자, 현대모비스도 오늘은 하락을 하네요. 어제 한 1%, 2% 가까운 하락이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밀림이 있습니다. KB금융도 한 1% 가까이 그렇게 지금 밀리는 상황이고요. 어제 한 3% 정도 밀렸었는데 외국인들의 매물이 어제가 또 발목을 잡았었죠.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서 5만 원 선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 가까운 하락. 오늘 거의 한 약보합 정도 내지는 1% 가까이 밀리는 종목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많아 보입니다. 어제 하이닉스가 3% 급락해서 저희가 좀 전에 어제 한 종가 정도에서 한번 잡아보십시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미국장 영향으로 더 내립니다. 1% 가까운 하락, 27,000원 선도 깨졌습니다. LG디스플레이, LG전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역시 하락 추세. 특별히 LG전자가 더 빨리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더 낙폭이 심한 상황입니다. 94,000원대 초반에 장 열리고 있네요. SK텔레콤, KT 오늘 모두 다 약한 모습이고 기아차가 어제 2% 급등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소폭이나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계속해서 약세 국면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기이기 때문에 우리금융 한 연 3일째 계속해서 하락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주회사 LG는 그럭저럭 괜찮은 모습, 롯데쇼핑이 1% 가깝게 상승하는 것이 오히려 신세계와 더불어 눈여겨 보여집니다. 백화점 세일 들어간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실적과 매출 성적이 괜찮다는 뉴스도 들려오고 있죠.
삼성전기도 약보합에 시작하고 있고 NHN이 한 1% 정도 밀립니다. 월드컵 수혜주 중에 하나인데 어제 16강 진출 얘기 나오고 나서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화재도 약보합에서 시작, SK에너지도 약하고 기업은행은 1.6% 제법 적지 않은 낙폭으로 오늘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약하게 삼성 SDI도 연 한 3일 정도 밀리는군요. 1% 가까이 밀려서 17만 7,500원. 현재 코스피가 시초가하고 아주 비슷한 1,723포인트입니다. 자, 코스닥에서도 아주 짧게 분위기만 보면요. 셀트리온이 여전히 다시 1위로 등극을 했는데 1.6% 크게 밀리고 있고 메가스터디 어제 외국인들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소폭이나마 더 반등이 있습니다. CJ 홈쇼핑은 그러나 어제 상승과는 달리 오늘 소폭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SK컴즈도 어제 큰 폭으로 올랐으니만큼 1%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 ICT가 오늘 반등 주고 있고 동서도 반등다운 반등은 아직 없는 가운데 좀 조용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큰 폭으로 6% 급락했던 ST스택 한번 보면요. 어제 6% 급락, 오늘 아침 다시 2% 추가 급락, 22,850원까지 밀려내려 오는군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양시장 결과적으로 모두 다 하락 출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폭은 아닌데 말이죠. 어쨌든 뉴욕장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일단 사주지 않는 분위기. 어제 아침과도 비슷하다 하는 느낌 받습니다. 자세한 출발 전략 한번 세워보죠.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주택지표 안 좋아서 뉴욕 증시 빠지니까 우리 장도 조금 연동이 되는 듯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미국 증시가 2일 연속 조정을 받으면서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설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관심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미국 증시가 2일 연속 하락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역시 월가 유명 은행 업종 애널리스트인 휘트니가 주택 경기에 대한 더블 dip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 의견이 제시된 이후에 실제로 주택 관련 지표들의 내용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조정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현재 미국 증시도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S&P 500 지수 기준으로 해서 증시 PER이 약 12.6배로 2005년도 평균 PER 14배에 비해서 현저히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역시 조정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 반등에 따른 기술적 조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외국인의 매수 기조는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국내 증시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계속되고 있고 위안화 절상 발표 이후에 원화의 동반 강세 압력에 따른 그런 환차익 매력이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참 미국장도 이틀 연속 빠진 것 같지만 때문에 외국인들 파니까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미국장도 우리장도 단기 급등에 따른 기술적인 지금 약간의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 같다. 외국인들도 결국에는 환차익 때문이라도 계속해서 더 사줄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조정이 어느 정도 폭에서 멈춰질 것인지 예상을 하십니까? 예, 일단은 1700선 정도까지의 기술적인 조정이 좀 가능하다고 일단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뭐 1710선과 이번 상승 시 이제 1720선 부분에서의 그런 갭을 메꾸려는 그런 시도도 나올 수는 있겠는데요. 금일 일단은 뭐 5일선을 지지하는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일은 5일선 지지 여부가 일차적인 관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일선 지지 그리고 1700 정도에서는 일단 다시금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셨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면에서 아직까지 2분기 실적을 당겨서 반영하기라는 글쎄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조금 사주는 것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뭐 IT 자동차 기존 주도주지만은 지금 최근에 급격하게 부상이 된 중국 위안화 절상 수혜주를 좀 보자 이런 목소리도 많네요. 동의하십니까? 예, 일단은 현재 IT와 자동차 섹터들이 일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위안화 절상에 따라서 철강이나 조선업종 등이 일단 계속적 반등을 좀 다소 단기적인 반등폭이 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철강이나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 하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같이 부합된 상황에서 위안화 절상이라는 호재가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뭐 이번
실적 시즌 이후에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는 시점에서 단기적인 기간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볼만한 그런 섹터들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에는 배성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얘기를 들으러 한번 가볼까요? NH 투자선물로 가서 전소영 연구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장중에 위완화 따라서 움직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한 10원 가까이 9원 이상 올라서 1,180원 초반에서 끝났습니다만은 오늘 얼마에 시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11원 30전 추가 상승한 1,193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환율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4월 만에 이제 급반등하면서 1,180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 외환당국의 달러 매수 개입 의혹도 나타나면서 달러 위안 환율이 고시환율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달러원의 동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제 코스피 지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환율은 전일 대비 9원 70전 상승한 1,181원 70전에 마감했습니다. 네. 자, 사실 뭐 그 전날 위안화 절상 때문에 한 30원 이상이나 급락을 했었다가 어제 제자리를 찾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아침도 뭐 10원 이상이나 뛰면서 출발해서 지금 거의 비슷한 상태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장 외환시장 중심으로 전망하신다면요. 예, 뭐 일단 이제 위안화 소식이 아시아 통화들이 이제 일제히 강세를 보였지만요. 달러 위안이 이제 의외로 상승하자 시장이 좀 놀라는 모습입니다. 어제 뭐 장중에는 위안화가 5년내 최저 수준까지 이제 고시가 되니까 달러원이 1,174원까지 이제 갑자기 급락하기라는 등 위안화 움직임에 좀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안화 동향은 이제 당분간 특히 주말 이제 G20 회의까지는 주시해야 될 변수로 자리가 잡은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외환시장 움직임이 다시금 달러 강세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하셔야겠는데요. 일단 유로화가 1.24달러 선에서 막히면서 현재 1.22달러 레벨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미국 주택 지표가 악화되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유로존 악재 등은 달러원 환율의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제 정부에서 이제 외은 지점에 선물한 규제 관련 소식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익숙한 재료이긴 하지만 재료가 누적이 되면서 외국인 경우에는 포지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외인의 재정 거래 포지션 변화에도 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1,170원이 크리티컬 레벨이었는데요. 월요일날 이제 여기서 막히면서 의미 있는 레벨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계속 얘기했던 1,200원대 수렴 과정이 진행 중이고요. 오늘도 역시 위안화 고시 환율과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의 외인 동향 등을 주시해야겠습니다. 네, 채권시장의 외인 동향도 참 중요한 것 같더군요.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선물한 규제 조금 더 외인 지점에 대해서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뜨니까 어제 국제선물시장에서 외인들이 대량 매도하면서 또 채권시장이 기술적 반등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채권시장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향후 전망까지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채권시장은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전날 이제 급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도 적진 않았습니다만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13,000개 이상 매도하면서 결국 시장이 추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익률 곡선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 재료에 맞추면서 단기물이 약세를 보이면서 베어 플래트닝이 이어졌고요. 어제 국고 3년물은 2bp 추가로 상승한 3.90%, 국채 선물은 6틱 하락한 110.15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채 선물은 10틱 상승한 110.25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외국인 매도와 관련해서는 어제 외국인은 의외로 현물은 좀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이 롤오버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너무 많이 물량 가져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포지션 조정 차원도 좀 무시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차트가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쉽게 밀리지 않았지만요. 결국 악재가 누적이 되면서 손절이 나온 후에 심리가 얼어붙은 느낌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이 돼도 현재 금리 레벨은 매수에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일단 심리 회복이 관건이고요. 오늘 채권 시장은 이제 미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그가 이제 많이 빠졌다는 인식의 매수 심리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국채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선인 60일 이평인 110.25 레벨에서의 공방이 예상이 되고요.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NH투자선물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726포인트, 외국인들은 팔고 있고 코스닥은 그나마 소폭이나마 상승 반전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출발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이트레이드 증권의 민상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장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도 또 이틀 연속 주춤, 지수도 주춤한데 앞으로 약간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시장이 그제 너무 좀 강하게 뉴스에 네. 좀 반응을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매물 부담도 좀 생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안화 줄상 얘기가 시장을 좀 그날은 압도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좀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도 네.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어쨌든 위안화 줄상이 된다고 해서 뭐 이제 제일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들은 뭐 중국의 구매력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했었는데 네. 오래 걸리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뭐 시장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뉴스에 반응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부분인데 네. 뉴스에 반응을 했고 이제 후속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상승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래도 시장은 좀 새로운 뉴스를 기다리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돼서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서 오는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어제 팔고 오늘도 뭐 소폭, 어제도 사실 뭐 사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는데 예.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해서 순매수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외국인이 안 사는 게 사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증시 이제 고민거리예요. 예. 그만큼 시장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얘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다시 지난 한 7, 8일 정도처럼 강하게 순매수를 안 해준다면 지금 네. 지수가 4월의 고점이었던 1750선을 넘어서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과연 그렇게 사줄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사실은 조금 회의적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을 만한 이슈거리 자체가 좀 마땅치가 않아요. 네. 뭐 어제 미국 증시에서 봤고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하반기에 경기 모멘텀이 둔화된다는 기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유럽 달리기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뉴스에 안 나올 뿐이지 뭐 계속 문제는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7월, 8월 사이에 계속 문제가 좀 이어질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시장이 뭘 가지고 올라갈까라고 보면 마땅치가 않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가 우리한테 모멘텀을 위안화 절상 때문에 주긴 했지만 네. 막상 중국 증시를 보면은 중국 증시가 뭐 전 세계 증시에서 제일 안 좋은 증시에 속하거든요. 네, 지금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측면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안화 절상을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어쨌든 중국은 출구 전략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위안화 절상이 우리 쪽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에 이제 김충수 하는 총재도 그랬고 윤정관 장관도 마찬가지인데 네. 인플레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위안화 절상이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빠르게 된다고 치면은 네. 아무래도 우리 쪽 인플레 부담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 얘기는 금리 인상 속도가 보다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의 얘기를 좀 쭉 전개를 해보다 보면 시장이 지금 당장 세게 가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뭘 보고 가야 되는지 그렇죠. 관심이잖아요. 네. 지금 당장은 사실 마땅치가 않죠. 이제 다행인 건 시간인데 예. 7월이 오면 기업들이 실적이 발표를 합니다. 이제 매크로 쪽에서는 많은 것들을 기대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네. 이제 기업이익 쪽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어닝 시즌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어닝 시즌을 먼저 반영해 가기는 시장이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난주에도 어쨌든, 말씀하셨었죠. 네, 예. 경기 쪽에서 오는 것들이 아주 뭐 기대치를 높일 요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어제 미국 증시 봤던 것처럼요. 네. 그렇게 보면 실적들이 나오면서 하나하나 시장에 반영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막히고 있는 1,400 아니 4월의 고점인 1,750선을 뚫는 과정들은 지금보다는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하반기에 대해서 기대를 좀 높일 수 있는 네. 얘기들이 나올 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그때가 돼야 외국인들도 본격적으로 주식을 좀 사든지 네. 뭐 어떠든지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뭐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 어떤 주도주 중심의 어떤 장세보다는, 그리고 뭐 어떤 종목별, 업종별 순환매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기존 주도주보다는 이런 단서가 달리는 거 보니까 오늘 민상희 팀장님 얘기 들은 거하고 종합을 해보니까 왠지 지금은 마땅히 정말 살만한 그런 업종, 종목 얘기하기가 좀 그런 장이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세게 네. 뭐 지수와 관련해서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다.
가까운 이제 IT하고 자동차가 시장을 주도해왔던 종목들이긴 한데 네. 얘네들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는 없어요. 측면이라기보다는 네. 그동안도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가격 부담을 좀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 사는 것 정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의미가 있지 네. 그렇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서 접근하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실적이 좋고 네.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진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많지만 그것들이 사실 다른 종목보다 얘네들이 좀 많이 올리면서 네. 기대치가 크게 반영된 부분도 있거든요. 네. 자, 오늘 같은 분위기 보면 그나마 또 좀 IT 자동차는 조용하지만 화학은 참 괜찮네. 역시 실적 좋으니까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화학 맞습니다. 섹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이제 내신다면요. 화학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화학주뿐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해운주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항공주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업종이 뭐 IT하고 자동차에 국한된 게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업종은 약간 퍼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업종들이 좀 순환매를 띠면서 시장에 전체적으로 지수를 세게 끌어올리지는 못하지만 하단은 탄탄하게 좀 만들어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수와 관련돼서 가장 큰 종목들의 움직임은 둔화될 수 있지만 네. 밑에 종목들은 실적에 따른 반응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건 어닝 시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네. 좀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그 밑에권 종목들 2등, 3등 하는 종목들 아니면 2등, 3등 하는 업종들이 오히려 낫다. 뭐 처음에 저한테 질문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순환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시장은 대응하기는 생각보다는 쉽다.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순환매를 골목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그렇죠. 게 예. 조금 답답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 쭉 들어보니까 뭔가 명확하게 나오긴 하는데 예, 쭉 말씀하신 걸 한마디로 오늘 장은 이런 것 같다 요약하신다면요. 그거가 사실은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지금 TV 트신 지금은- 분이 오늘 장은 이렇게 예. 지금 장은 휴가 기간 뭐 이런 걸까요? 예. 문제는 휴가 조금, 때 다 예. 같이 쉬면 좋은데 투자자들은 지금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지수는 네. 좀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뭐 재미있는 거리들을 찾아가는 종목을 찾아가는 시점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휴가 기간에 민상희 팀장님하고 저하고는 얘기를 했네요. 예, 오늘 출발 전략 잘 세워봤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는요, 4포인트 어제 종가 대비 하락한 1727포인트, 뭐 비슷하게 이 정도 선에서만 낙폭이 제한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 반전된 뒤에 그래도 상승세는 겨우겨우 유지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시 20분 정도에서 220억 정도 파네요. 개인과 기관은 오늘 사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